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한국 사회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좀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들었는데 현재 추세는 좀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화자가 빠지고 고령 사회거든요. 예. 네. 고령화 사회는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 근데 이제 고령 사회는 14% 이상. 예. 20%가 넘으면 이제 초고령 사회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올해 8월을 기점으로 이제 고령 사회가 됐는데 예.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사실은 고령 사회가 된다는 것은 선진국의 또 하나의 증표기도 해요. 긍정적으로는. 유럽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벌써 됐고 일본도 70년대 이후에 벌써 이제 고령 사회가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고령 사회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더 걸렸는데 예. 네. 우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령화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짧게 이제 18년 만에 이루어졌고 예. 초고령 사회의 예측이 7년, 8년 후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본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빠르고 유럽에 비해서는 6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네. 고령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급격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위험한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사회의 모습은 구조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7, 8년 후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출산 문제까지 여기에 겹치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고령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거고 예. 사실은 그 유럽 같은 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원 차일드 식스 포켓. 예. 한 아이에게 부모의 2주머니, 할아버지의 2주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6주머니가 돌봐주는데 고령 사회가 되면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네. 한 아이가 6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오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 또 예전 같으면 효심에 의해서라도 노인이나 부모를 공경했는데 이제는 뭐 혼자 하기도 버겁기도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스킨십이라든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좀 더 멀어지면서 결국은 노인들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커가면서 나중에 무능력해지는 거죠. 왜? 예. 너무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되면서 정년이나 이제 노인 기준 연령을 이제 상향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죠. 예. 사실 65세에서 유엔의 이제 노인 기준이 이제 65세고 우리도 그걸 예. 따라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한번 분석을 했어요. 70세로 높일 경우에 사실은 이제 뭐 국민연금 이제 지급 시기가 수급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 한 2조 1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국비나 지방세 같은 경우도 한 1조 이상을 절약할 수 있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것들이 절약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로 노인들의 빈곤율은 10% 이상 상승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노인들의 최저 생계 비용 이하의 노인 가구 수는 10% 이상 증가한다. 36%에서 46%로 늘어난다는 것은 피부에 와닿는 빈곤율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사회 진입도 빠르지만 사실은 노인 빈곤율이 또 OECD 1위거든요. 예. 이게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지금 65세 기준에서도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사실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지하철 무임 승객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네. 사실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은 환영을 할 만하지만 결국 그 비용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한테 전가가 되면서 이게 갈등이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뭐 또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춘천, 온양 뭐 또는 뭐 경전철도 요즘에 이제 무임승차를 하는데
저는 일정 부분은 이거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또 부담을 줄여주는 건 좋은데 부자인 사람들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 분들에게 굳이 한 달에 이 2, 3만 원, 3, 4만 원이 그렇게 도움이 될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그 경제적 수준의 단계를 두고 조금 있는 분들은 그런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젊은 세대나 장년층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일률적인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좀 배려를 해서 없는 분들은 지금처럼 무료로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되 네.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쪽으로 다 개선할 필요는 있겠죠. 예. 네. 다만 세대 간 갈등으로만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2015년 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노년기의 삶의 질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요. 일단은 그 좀 낮아지고 있는 건 다행이긴 한데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또 이제 노인 빈곤율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문제되는 것은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도 되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이제 수명은 길어지면서 노인 빈곤율이 이제 약간 낮아지지만 앞으로는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또 OECD 1위예요.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노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용돈벌이를 위해서 새벽에 뭐 빈병, 폐지 죽고 하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빈곤율이 숫자적으로 낮아진다 해서 좋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노인 빈곤율을 높이지 않는 쪽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65세를 70세로 높인다거나 노인의 네. 기준을 예. 그런 것들은 뭐 바로 이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당장 시행해서는 안 되겠죠. 예.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노인의 빈곤율과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등일 뿐만 아니라 네. 보니까 또 노인 자살률 또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앞에 그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그 공허감, 우울증.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자살로 이어지는 것에는 사실은 우울증이 굉장히 크고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그 자살률의 독특성은 충동적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요. 예. 자존심 문제로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명절 전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이혼율도 높아지지만 심리적인 이제 그 허탈감 그런 것들인데요. 사실 그 전체적인 자살률도 1위지만 노인 자살률이 3, 4, 5, 6, 7, 80대로 가면서 계속 늘어나거든요. 지금 10만 명당 노인이 54.8명인데 네. 80세가 되면 이게 80 몇 명까지 높아져요. 이것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고 우리 사회의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독과 소외감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유대감 그리고 서로의 보살핌 그런 게 필요하고 실제로 그 무주 지난 장수의 그 장수 지역에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살 위험금이 눈에 보인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가족이 잘 안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인들의 질병에 시달리고 그런 분들은 고위험에 속하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하고 아까 뭐 저기 음식도 좀 이렇게 예. 신경을 써드리고 했더니 노인 자살률이 급격히 줄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배려,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죠. 예. 네. 시스템적인 얘기가 나와서 좀 더 들어가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노인들을 이제 돌보는 시스템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제도도 좀 미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네. 현 제도는 좀 어떻고 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우리가 시스템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펼쳐져야 되고 사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일자리 문제만 놓고 볼 때도 보면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이들, 어른들의 그 일자리 분야가 노인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가령 뭐 노인들도 노노케어라고 해가지고 예. 좀 건강한 분들이 조금 약한 분들에게 아니면 홀로 사는 분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배달해 주실 수도 있고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직업적으로 카운셀러 교육을 국비로 다 받아가지고 예. 네. 노인 상담사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노인 복지사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IT 산업이 우리가 발달돼 있으니까 IT 산업과 연동해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서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노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제가 노인의 날 한번 조직위원장을 한번 해서 걷기 대회를 할 때 예.
노인분들만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는 건데 그 이제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뭐냐면 도담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예. 네. 아이들 급식을 노인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편안하게 직장에 갈 수 있고 예. 또 노인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사실은 일자리도 조금 그 인생의 3모작이 아니라 이제는 4모작을 준비할 때라서 국비로 저는 노인들의 직업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예. 네. 사실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의 지혜 그리고 이렇게 노하우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이렇게 노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를 좀 더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곳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사실은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 서로 희망을 주는 사회는 장년층, 노년층 또 어린아이들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노마치지라고 늙은 말에게서도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듯이 어르신들의 어떤 지혜를 배우고 지식은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지식은 이제 컴퓨터가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혜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또 우리 이제 어른으로서 또 공경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어른들도 그냥 나의 경험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겠다. 즉 은퇴 후의 시대가 3모작이라면 은퇴 후에 또 더 늙었을 때가 4모작이거든요. 예. 4모작을 위한 직업의 교육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내가 그동안 해왔으니까 대접받아야 돼 이런 시대는 끝난 거고요. 예. 칸트가 얘기를 했어요. 네.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희망, 사랑, 일.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 조비령 교수님인가 그분이 70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네. 연골이 튼튼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칸트하고 똑같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네. 그 일자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자리 박람회도 가야 되고 그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시니어 일자리도 찾아보고 또 나라나 지자체에서도 일자리 교육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공동체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얘기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